한국에서 10년 된 그 이케아 코리아 2021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 그 매출 계획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샘으로부터 시작된 가구 업체들을 좀 이렇게 그 관심이 생겨서 이케아 코리아까지 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물론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요. 10년이 그 2021년이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인데 감사 보고서가 이제 처음 그 공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공시 의무가 없었던 어떤 특혜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비상장 기업도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서 감사 보고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이 좋다고 느껴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을 보면은 이제 그 손익분기점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적자 7억 1,600만 원이 났습니다만은 그 TOE 생산성으로는 이제 그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산출이 되고요. 2021년에 그 매출액이 6,872억 원인데 4%가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2.3%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 매출 재료비는 상품 매출원가를 매출 재료비로 인식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순 그 6.6% 상승했고요. 스루프율은 1%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흑자 전환의 주요 포인트가 우선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관리비가 5%를 줄였습니다. 2차적으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였는지도 관심이 좀 쏠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94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4,215%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 회사가 그 제시한 그 상품 매출원가 그 내역을 가져왔는데요. 상품 매출원가를 그 산출하는 식을 이렇게 그 읽어보면은 맨 밑에 이게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안 하고 이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뺀 그 장부 가격으로 대부분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이케아 코리아 경우에는 요 금액이 이제 그 취득 가격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말미에 그 재가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 이렇게 넣은 거죠.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손실액이고 여기 표현된 대로 가로친 것은 이제 그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는 이 분석을 하는데 좀 그 혼선을 일으키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재고자산 명세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들 그 얘기하는 재고자산 흐름 식으로 이렇게 그 표기를 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상품의 이제 흐름을 2021년 거를 그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것도 계산을 이렇게 해서 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2021년도에 말하자면은 상품 매출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84023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은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3,787억 원인데, 그 숫자상 계산한 거로 보면은 3,782억 원이 돼가지고 갭이 6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처음 경험을 해 본 건데요. 재고자산 명세 자체가 이 2년치밖에 없어가지고 이 기초재고 요거 자체는 2019년 말 재고가 되는 거겠죠. 3년치의 그 재고자산 명세가 좀 필요한데, 검증을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의 갭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이제 매우 궁금해져 가지고 조금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고액은 기초재고 더하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계는 출고액에서 평가손실 환입액을 더한 게 출고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 흐름식으로 가로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6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안 돌아가는 머리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한번 좀 추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공시 자료는 2021년도,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거는 이제 이 상품 매출원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의 주석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이걸 역산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어떤 경우에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는 이제 머리 회전이 좀 돼가지고 금방금방 산출해내는데, 요거 할 때는 제가 좀 피곤했는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상품 매출원가 표기액은 저거죠. 취득가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에 의한 이제 증강 금액은 요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 테두리가. 그리고 이제 빨간 테두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이렇게 이제 22억 7,300만 원이 현금이 나갔다. 나갔다가 아니고 들어왔다. 이거를 이제 여기 이 명세표 할 때는 이제 역으로 부호를 바꿔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22억 7,3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서는 요게 이제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2020년도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을 플러스로 제가 바꿔놓은 수치가 되겠어요. 현금하고 반대니까요, 재고자산은. 그리고 이제 갭 내용도 있는데, 요게 이제 갭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위에 금액하고 같습니다만은, 요 밑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산을 통해 가지고 이 금액을 찾아낸 거죠. 6억 1천만 원을. 그래서 이 2019년도 이 금액은 현금 흐름표에 이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2019년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의 금액에서
증가한 146억 6,700만 원을 빼면은 2019년도 재고 금액은 29358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명세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품 매출원가의 그 표기된 금액을 그대로 이제 그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갭이 이제 그 6억 1천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그 결국은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추적을 하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이 역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참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내긴 어려운데 어찌 해가지고 그 6억 1천만 원이라는 갭을 그 찾아낸 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테두리가 이제 6억 1천만 원인데 갭 분석을 통해 6억 1천만 원의 액수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갭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찾아낼 수 있는 그 갭 분석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많이 이제 그 갭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갭 분석을 이제 많이 그 시도를 하죠. 원인 그 분석을 위해서도 이 갭 분석 방법론을 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그 분석하는 툴로서 이용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 MC가 매출원가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MC가 매출원가고 운영비용은 판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대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ABC로 상품 매출원가를 그 ABC로 나눠봤습니다. 매출원가를.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그 앞선 그 앞장에 그 이 상품의 증감액을 이 되겠고요. 비성분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 이 부호를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입액을 어떻게 산출했냐 그러면은 매출원가에서 그 서비스 매출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이제 상품 매입액이 나오겠죠. 이 상품 매입액도 그 매출원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성분 비해 상품 매입 수출액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가져왔죠. 요게 이제 이 구매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은 2.6% 하락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입 단가가 좀 일부 내려갔다고도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원가 내역에 당기 상품 매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거든요. 그 차이가 2021년도에는 7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7억 6,800만 원. 그 차이가 적게 이게 또 납니다. 이 금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제 수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석할 그 데이터를 더 추출해서 어디 찾아볼 때도 없고, 이제까지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그 제조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 주로 접근한 것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 이로 많이 그 검증을 제가 했죠. 그러나 이제 또 남아있는 그 미개척 분야가 이제 그 상품의 매입액이라든지 상품의 출고액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의 그 출고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증을 좀 해봐야 궁극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갭이 있다는 것은 일부 불통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를 통한 이 분석은 한계를 좀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원가 회계라는 것이 솔직히 좀 태생 자체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올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인데, 인건비가 이제 531억 원이 나가서 전년도보다 593억 원보다 10.5%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10%나 줄였다 그러면은 분명히 직원 수 감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직원 수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 비용,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데는 이 인건비를 줄인 게 큰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 수수료는 3.8%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2.4% 증가했고, 또 건물 관리비라는 게 이제 12%나 이제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판매 관리비가 줄었는데, 이것저것 뭐 잔잔한 것도 줄였겠지만은 핵심적으로는 인건비를 10% 줄였다는 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는데 2차적인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영업 적자가 나니까 많이들 해고한 것 같아요. EK 코리아도. 2단계는 이제 제가 역산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비교 의미가 없고, 검증 비교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는 검증을 해 봤습니다. 현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20억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고는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22억 7,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갭이 2억 7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경우에는 이제 환입액으로서 일치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케아 코리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힘들게나마 검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을 했으면은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른 이 성과 지표 쪽에서 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2차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길을 제가 좀 만들고 있죠. 재고 버퍼율이라는 것도 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라는 게 이제 이 상장 기업일 경우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미래 가치라고 제가 좀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연간 20.8회전 했는데, 매입 채무는 좀 느리네요. 한 5.4회전이니까 두 달 넘게 납품업체는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 그런 거고, 본인들은 이제 빨리빨리
이 자금을 그 매출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뭐 이게 이제 유통업의 다반사일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상업 관행을 잘못 배우신 거 아닌가? 좀 그 선진국형이면은 요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아마 그 채용된 사람들도 그 경험 가구 업체나 뭐 이런 데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이런 거는 좀 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금 평가지표로 그 재무지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요. 거꾸로 265억 원이 그 감소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 3.6% 상승한 7.1% 크게 현금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523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63%, 3%를 낮췄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이라 그러면은 50%가 넘으면은 이제 채권자한테 경영권 방어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50%가 넘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케아 쪽에 그 어떤 이 최대 주주한테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케아 본사한테서도 그 차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채를 지금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나타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FC, FE가 이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인데, 뭐 이익 배당이라는 건 아직 그 생각할 그 겨를이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2020년에 그 유상증자가 398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돈을 재원으로 해서 또 번 돈하고 합쳐가지고 채권자한테 523억 원을 갚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적자 보는 기업이 이 차입금을 갚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결국 유상증자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2021년도는 58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할려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현금 버퍼율이 조금 낮은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1% 정도 올렸죠. 요거는 이제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20회전 정도 하면은 한 10%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 표가 별도로 제가 만든 게 있는데요. 뭐 그걸 안 보더라도 재고 아까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한 20회전이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면은 충분히 안정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손금률이 마이너스 7.5%로요. 전년보다는 이제 5.7% 개선을 했습니다. 납입자본은 이제 자본이 이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이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2022년도에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뭐 다시 납입자본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2022년도를 어떻게 계획을 해보겠느냐. 내가 이제 사업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판매 관리비를 줄였는데, 2022년도는 아시다시피, 여러 각종 그 물가, 인플레들이 있어가지고, 최하 5% 정도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100%도 좀 내보자. 그래서 이제 한 588억 정도 이익을 내보자.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워서 이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이거 제조 원가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 재료비는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한 10% 정도 그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인상 또는 증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상품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재고를 조금 더 그 줄이는 거로 했을 때 이 4,500만 원의 그 매출원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4,500만 원의 매출원가를 적용하면은 이거 이제 역산으로 목표이익이 있고 판매 관리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원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더하면은 매출액이 역산해서 한 7,700억 원 정도 매출을 2022년도에는 올린다는 사업 목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하나의 그 단품 거래라고 그 가정을 해서 76만 8천 원짜리 이제 어떤 가구를 판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가는 이제 5만 8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할인 행사 같은 거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깎지도 않고 76만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계약을 고객하고 했다 그러면은 4만 8천 원 남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저거 10% 정도 매출을 좀 올려보기로 그것도 이거 사업 계획을 할 때 했기 때문에 10%를 좀 더 그 매출도 좀 일으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5만 3천 원의 그 영업이익을 그 올릴 수 있겠다. 물론 계획 대비보다는 작지만은 8,360억 원 정도 그 노력을 하면은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그 매출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그 산식을 통해서 매출을 10%그 증가시킨다면 이건 뭐 생산 재료비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매입 투입 상품이 되겠죠.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루프 회계 쪽으로는 인상 및 증가율을 그 10%로 그 한다고 보고 계획을 그 했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이제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액은 7,562억 원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 계획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익분기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운영 비용은 5% 정도 오른다고 봅니다. 아까 그 원가 회계에서처럼. 그리고 이 목표 이익도 100%를 좀 증가시켜 보자. 그러면 이제 이 운영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이익을 더한 금액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그 판매 그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7,899억 원이나 나오는데 한 7,900억 원이나 나오는데 그 A프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경우도 또 왕왕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액은 결국 이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접근하면은 매출액이 증가가 결국 15% 돼야 된다는 거니까 요런 그 C 프렌 그 손익분기점 함수로 이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게 10% 가지고는 안 되겠다. 15%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정하면서 판매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 77만 원짜리 이 견적을 그 제안서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B2B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이 그 76만 원에 깎였다. 그래도 이제 한 48,860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됐다고 한다면은 요거를 좀 더 우리가 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원가 회계에는 이제 매출액을 10% 증가시켜 보자 이거였지만은 이 스르프 쪽에서는 그 스르프율을 0.5% 판매 가격을 조금 올려보자 이런 접근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율을 10회전 해가지고 2% 증분율을 좀 상승시켜 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 재료비도 그 2%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행 결과는 7,947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602억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좀 더 많은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좀 이렇게 야심차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케아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개념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루풋 개념으로 판매 계획까지 세워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좀 시간이 좀 약간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제가 좀 건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냐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